네, 형법은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강론은 하나하나의 죄를 공부하신답니다. 살인죄, 강간죄, 폭행죄, 협박죄, 내란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강론은 뭘 규정하고 있다고요? 하나하나의 죄. 근데 제 1편 보시면 강론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우리 형법은요, 조문은 이 죄란 말은 범죄란 말이겠죠. 이 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답니다. 개인적,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그죠? 제2편은 뭐겠습니까? 네.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그 다음에 제3편은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보니까 여러분 어디가 공통적인 단어예요? 그죠? 뭐뭐에 대한 죄가 공통적인 단어죠. 보면 에 대한 죄. 여기도 보면 에 대한 죄입니다. 그죠? 에 대한 죄란 말은 무엇이냐면요. 를 보호하기 위한 죄 이렇게 바꾸시면 된답니다. 뭐라고 여러분? 을 보호하기 위한 죄. 즉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죄,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죄, 그리고 뭐라고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죄. 이 범죄들은 임무가 있답니다. 범죄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낼 때는 무엇인가를 보호하라고 만들었어요. 좀 어려운 표현을 한다면 인간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우리 법이 반사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적 이익을 어려운 표현으로 법익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떡하니 만들어두며 우리 형법 250조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욱해서 죽이고 싶지만은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잖아요. 그래서 자제에 참겠죠. 그죠? 그럼으로써 뭐가 돼요? 사람의 생명이 보호가 되죠. 이게 법익이랍니다. 근데 이 법익이 무엇과 관련돼요? 개인의 생명과 관련되니까 이건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이렇게 부른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많은 건 화폐를 칼라로 복사해 가지고 행사하면 산문서 통화죠. 통화이죠. 그 다음에 동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통화를 우리 형법 207조 1항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통행하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통행하는 화폐 지폐 은행권을 이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요. 그래서 통화를 이주하고 싶지만 통화를 이주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 차니까 참겠죠. 그러면 통화에 대한 믿음, 이슈한 말로 하면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사회의 신용이 보호가 된답니다. 그래서 통화 이주죄 같은 것은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죄예요. 그다음 내란죄 같은 것은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랍니다. 그래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들은 다 임무가 있다. 그 임무가 개인과 관련되면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와 관련되면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와 관련되면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조문 순서상으로는 형법 조문에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가 쭉 나오고요. 이 죄들이 그다음에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가 나오고요. 내란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다음에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모든 책들도 그렇고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부터 공부를 하신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이 말 하나가 형법을 무지시켜 만들어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뭘 바꾸시라고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중에 이제 우리는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생명, 신체에 대한 죄. 보니까 제1장 어떻게 돼 있어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개인을 붙이면 됩니다.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는 에 대한 죄 뭘로 바꾸시랬어요? 제가 을 보호하기 위한 죄.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란 말은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말이구나. 그래서 범죄들은 다 뭘 가지고 있다?
보호할 대상인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다. 이 보호법익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제부터 공부를 하신답니다. 그 중에 이제 250조부터 이하 살인의 죄 이렇게 돼 있어요. 살인과 관련되는 범죄 총 6가지가 있답니다. 보시면 글씨가 보시면 좀 이따 자세히 또 이제 볼 겁니다. 지금 개관입니다. 근데 살인죄가 요즘 그 경찰직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살인죄는 좀 정확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250조 1항 살인죄 그럽니다. 2항을 존속살해, 그죠? 자기 아버지 죽이면 영아살해. 그 다음에 250조 1항을 252조 1항을 촉탁 승낙이 한 살인죄, 2항을 자살교사 방조, 그 다음에 유괴 이르게 한 살인죄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유괴 등에 의한 촉탁살인 이렇게 이걸 표제라 그럽니다. 표제어는 조문 타이틀 제목은 유괴 등에 의한 촉탁살인 그러지만 시험 용어는 유괴 이르게 한 살인죄 그러거든요. 다음에 금방 자세히 할 겁니다. 다음도 아니고요. 금방. 그다음 미수범. 제가 이제 이 살인의 죄에서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걸 다 오른 말이 바로 뭐냐면 살인의 죄입니다. 살인과 관련되는 범죄. 그래서 꼭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총론 문제로 미수 예비 음모가 나오는데 살인의 죄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보면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죠. 살인과 관련되는 범죄가 전 4조니까 혼자 공부할 때 조문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여러분 조문 옆에 꺼내시고 보셔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 4조니까 3조, 2조, 1조, 0조.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수처벌, 살인의 죄는 미수를 처벌하는가? 모두 처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 예외 없이 모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비 음모도 처벌하는가? 예비 음모. 뭐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제250조와 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250조 살인죄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살인은 존속살해, 영아살해. 근데 얘는 그냥 살인 그러면 허전하잖아요. 이때 붙여주는 게 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단순 이런 단어를 좀 붙여요. 그래서 보통 살인죄 이렇게 더 많이 부릅니다. 근데 어떤 교수님들은 또 우리 판례도 단순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보통 살인 1항, 2항 존속살해. 그 다음에 253조, 253조를 유괴 이르게 한 살인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253조, 250조와 253조 이제는 예비 음모도 처벌을 합니다. 일단은 잠깐 하면 253조 유괴 이르게 한 살인죄 어떻게 처벌해요? 250조에 의한다. 즉 250조처럼 처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죄, 존속살해죄랑 똑같이 처벌되는 유괴 이르게 한 살인죄는 예비 음모도 처벌한다. 그래서 총론에서 다루지만 다시 한번 하면 여러분들은 하는 것, 안 하는 것. 보통 살인 하지 마시고 이제 보통 살 이렇게 외우세요. 다 적어볼까요? 보통 살인. 그 다음에 얘가 생략돼도 좋다. 두 번째 뭐랬습니까? 네, 존속 살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유괴 위력에 의한 살인. 이 세 가지는 예비 음모도 처벌한다. 그런데 안 하는 것도 세 가지, 나머지 세 가지는 미수만 처벌합니다. 어떻게 처벌하겠어요? 나머지 처벌 안 하는 것들 영아살해. 그 다음에 252조 1항 촉탁 승낙살인. 그 다음에 252조 2항 자살 교사 방조. 총론 문제로 잘 나옵니다. 예비음모 처벌, 우리 시험에 미수처벌 20문제 중에 한 문제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미수처벌 예비음모 꼭 한 문제씩 나오는데
이게 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범죄의 예비를 벌한다면 그 범죄는 반드시 미수도 처벌합니다. 법적인 마인드예요. 즉 살인죄는 예비도 벌해요. 사시미카를 갑돌이 그를 살해하기 위해 사시미카를 사오다가 체포되면 살인 예비죄입니다. 준비했으니까. 근데 찔렀는데 처벌하지 않는다, 못 죽였다면, 어떤 범죄가 예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범죄는 반드시 미수도 처벌한다. 아시겠어요? 예비는 벌하는데 그 다음 단계인, 보세요 여러분, 예비, 미수, 기수잖아요. 예비 단계는 벌하는데 미수는 벌하지 않아요? 우리 형법은 기수는 언제나 처벌을 하거든요. 기수는. 근데 미수나 예비무는 외족을 처벌해. 처벌한다는 이런 말이 있을 때만. 그런데 기수는 처벌한다. 미수나 예비무는 외족을 처벌하는데 어떤 범죄가, 예를 들어 살인죄는 예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보나마나 그 범죄는 미수도 처벌한다고요. 그 말이 이해되시 않으시면 우리 형법에는 세 가지 폼이 있습니다. 기수만 처벌하는 폼, 미수부터 처벌하는 폼, 예비 단계부터 처벌하는 폼. 그러니까 예비 단계부터 처벌하니까 당연히 미수 단계도 처벌하겠죠. 아시겠어요? 범죄를 준비하는 것, 아직 실행에 착수는 없는 것, 결과가 발생이 있으면 기술했죠. 일단은 총론에서 다루는 것이니까 지금은 이것만 좀 소리라도 기억해 두세요. 살인과 관련되는 범죄 6개 중에 6개는 모두 미수를 처벌한다. 그 중에 예비부터 처벌하는 범죄도 3가지 있다. 보통살, 존속살, 그다음에 위계살,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본격적으로 살인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로에는 이 95%가 다 판례가 나옵니다. 근데 판례만 드립다 외워가지고는 금방 그 일주일 지나면 잃어버려요. 판례를 잘 하시는 방법은 죄를 정확히 알아야지. 여러분, 판례라는 게 뭐랬어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한 겁니다. 이렇게 재판을 했다. 법원에서. 그래서 이걸 재판례를 줄여서 판례 그런 겁니다. 재판은 어디서요? 법원에서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재판은 대법원에서 나온 대부분의 재판한 대법원 판례만 공부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강론은 95% 판례가 나오는데 뭐 99%라도 됩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판을 하면 뭐에 근거해서 여러분 재판을 해요? 그죠? 뭐에 의해서? 법 조문을 가지고, 형법 조문을 가지고 재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형법 조문이라는 게 좀 불완전해요. 잠깐 보시면 영화 사례도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직계 존속이 치욕을 능피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기타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는 뭐 10년 이하의 징역이 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문에는 직계 존속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주체를. 근데 실제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냐면 동거남이 동거를 하다가 얘가 출생을 하니까 키우기 힘드니까 동거남이 죽여버렸다고요. 동거남은 금방 합니다만은 법률상 직계존속은 아니에요. 내 새끼다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인정해 주는 걸 인지라 그래요. 민법에서 인지를 해줘야지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요. 근데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사실상 직계존속 그래요. 그러면 조문에는 법률상의 직계존속이다, 사실상의 직계존속이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자리에 법률상의 직계존속 말고 사실상의 직계존속도 포함될 것인가 논란이 되잖아요. 조문이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이 조문을 해석하는 것이, 특히 법원이 해석하는 게 바로 뭐냐면 판례랍니다. 금방 나옵니다만 이 사건에서는 우리 판례는 영아살인죄의 직계존속은 법률상 직계존속에 한정한다. 사실상의 직계존속은 포함시킬 수 없다 그래요. 영아도 이제 사람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살인죄에 정한 보통살인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동거남은.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강론을 공부하실 적에는 판례가 시험에 나오지만 판례를 그냥 암기해가지고는 내공이 쌓이지 않고요. 금방 돌아서 잃어버리니까 죄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요.
어차피 판례라는 게 조문을 분석하는 작업이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살인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죄. 살인죄는 다 잘 아시죠, 여러분? 살인죄는 250조 1항부터 공부를 하신다고요. 보면 사람을 뭐한 자, 살해한 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범죄 파트, 구속요건 파트만 외우시면 됩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 시험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것도 지금 기본서에는 책을 다 써놨습니다만 우리는 수험생이잖아요. 그래서 전투적으로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주체, 객체인, 결과, 발생, 인간이 쭉 책에 나열되어 있지만 객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객체 한번 보실래요? 객체는 조물이 읽다가 을이라든지 또는 을이라든지에 대하여 이런 단어 앞에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객체입니다. 살인죄 객체는 사람을 살해한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을을 앞에 있는 단어가 이제 객체 대상이거든요. 사람이잖아요. 절도죄도 한번 해볼까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절도죄의 객체는 뭐예요? 타인의 재물이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조물이 있다가 을에 대하여 앞에 있는 단어는 뭐다? 객체라 부른다. 시험에는 살인죄의 객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하셔요. 살인죄의 객체는 무엇인가? 우리 교재 행위의 객체 이렇게 돼 있죠. 별표하시고 일단은 잠깐 보겠습니다. 왜 이걸 하냐면 객체가 사람을 죽여야지 여러분 뭐예요? 살인죄가 되잖아요. 사람 이전 단계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네, 태아. 사람 이후 단계를 뭐라 그래요? 뭐 사자 또는 사체. 이건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을 죽여야지 무슨 죄가 된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됩니다. 태아를 죽이면 낙태죄. 사체를 죽이면 뭐가 되겠어요? 사체를 죽인다 말은 좀 문제가 있죠.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살인죄가 되겠어요? 갑돌이가 을을 살해한 이후에 사체를 토막을 냈습니다. 그러면 사체 손괴죄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람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다른 낙태죄인가 사체 손괴죄인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죽여야지 무슨 죄가 된다? 살인죄가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시작할 시자를 써가지고 사람의 시기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마지막 시기를 우리가 종기 그러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 사람의 시기하고 종기를 구별하는 실제 이익은 하나 더 있거든요. 태아를 죽이면 아까는 일부러 죽였죠. 여기는 고의이고요. 여기는 과실입니다. 태아를 실수로 죽이면 우리가 유산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유산한 경우에는 위로가 필요해 형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고의범은 언제나 처벌하는데 과실범의 경우에는 9가지만 처벌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실 낙태 이런 건 없어요. 사람을 과실로 죽이면 여기는 고의로 죽이면 살인죄. 과실로 죽이면 뭐가 되겠어요? 네, 죄 됩니다. 과실치사죄가 돼요. 과실치사죄. 근데 아까 사체를 일부러 토막내면 사체 손괴가 된댔죠. 근데 이건 고의고요. 이건 과실입니다. 과실인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태아, 사람과 사체를 구별하는 시간적인 한계가 아주 중요한 거랍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근데 이제 사람의 시기, 종기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시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람인가 보면 좀 더 판례를 보시면 이 진통설이라는 게 있어요. 진통설. 이때는 가끔 엄마가 아플 때가 아니라요. 진통이 올 때가 아니라 분만을 위한 주기적인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즉 엄마의 뱃속에 있지만 이 꼬마애가 엄마의 뱃속 안에 있지만 주기적인 진통이 오면 그때부터 뱃속에 있지만 사람으로 보자. 이걸 진통설 그래요. 다른 말은 분만, 개시설 그런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충도 있는데 아니다. 이 꼬마애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일부 노출되면
보통 머리가 나오죠. 발부터 나오면 엄마가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노출되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보자. 아니다. 전부 나와야지 그때부터 사람이다. 전부 노출설. 아니다. 태반에 의한 호흡이 아니라 아이가 혼자서 독자적 호흡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보자. 이걸 독립호흡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형법은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 같아요? 가장 빨리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일된 썰 중에 학설이라 그러죠. 그래서 진통설, 분만, 개시설이 사람으로 보는 시기 다소리자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숨어 있는 것은 아직 태아의 단계를 하더라도 뱃속에 있다 하더랍니다. 아시겠어요? 진통, 다른 말로 분만, 개시설. 이 종기는 뭐 듣기만 하십시오. 뭐 관련된 판례도 없으니까 출제될 확률은 없어요. 가장 빠른 시기가 뭐냐면 뇌가 죽으면 심장이 뛰어도 사람이 아니다. 이걸 뇌사설 그래요. 뇌사설. 아니다. 호흡이 멈추면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다. 호흡 종지설. 아니다. 맥박이 안 뛰면 그때부터 사람이 아니다. 맥박 종지설. 제가 알아보니까 맥박이 제일 나중에 멈춘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전통적으로는 뇌사설이 아니라 맥박 종지설을 취하는데 요즘 이제 책 쓰시는 신진학자님들은 그죠? 신진학자? 요즘 책 쓰신 교수님들은 뇌사설을 많이 취합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보시면 사람의 시기 판례 있죠. 자연 분만의 경우 제가 이렇게 타이틀 달아놨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사람의 시기는 시작할 시자입니다.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우리 판례요.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 그래서 이걸 분만 개시설 그런답니다. 진통설 같은 말이 뭐라고? 분만 개시설. 이때부터 사람이다. 태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조산원이란 건 이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을 조산원 또는 조산사 그럽니다. 옛날에 이제 산부인과가 많이 없을 때는 조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좀 찾기 힘들죠.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지식사에 이르게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보세요. 분만 중 태아입니다.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만 중 태아가 태아란 표현을 쓰고 있지만 태아인가 사람인가? 여러분 방금 공부하셨잖아요. 언제부터 사람으로 본다고요? 분만이 개시되면 진통이 오면. 근데 실제 사건은 분만 중 태아잖아요. 여러분 개시가 먼저예요? 중이 먼저예요? 개시가 먼저죠. 개시를 넘어서 중이니까 당연히 태아란 표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로 죽였어요? 과실로 죽였어요? 네, 일단 이걸 해야 된다고 여러분. 법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태아인가 사람인가? 분만 중 태아는 사람이다. 결정 났으면 사람으로 결정돼 있으면 이제는 고의인가 과실인가? 과실로 죽였습니다. 분만 중 태아를 실수로 질식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요. 그래서 과실치사입니다. 다 이제 조산사는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일반 사람보다 형을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그래서 뭘 붙여요? 나왔네요. 제명이 업무상을 붙인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분만 중 태아 질식사 사건 보시면 그런 말이 있죠. 밑줄 작업하십니다. 교재에다가 사람의 시기 별표하시고요. 그 중에 밑에 자연분만의 경우 보시면 여기 밑줄 작업 같이 하셔요, 여러분.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면 분만이 개시된 때. 따옴표 동그라미 하십니다. 진통설 분만 개시설. 이때부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여기 밑줄입니다. 실제 사건 조산원이 분만 중 태아를 지식사 이르게 한 경우 제명 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 또 따옴표는 어디 하시냐면 분만 중 태아 거기다 해가지고요. 사람 이렇게 써두시면 됩니다. 분만 중 태아를 따옴표로 하신 다음에 뭐라고요? 사람. 아시겠죠?
근데 밑에 보면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도 제가 기출 표시를 했는데 2009년 2차 때 여러분 시험에도 경찰직이 출제도 되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 판례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나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만의 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 분만의 시기라 말은 사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분만이 개시되면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사람의 시기가 언제부터 했어요? 분만이 개시된 때잖아요. 너희는 사람의 시기라는 표현을 안 쓰고 분만이 개시된 때 이 말은 사람의 시기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물론 이 작은 따옴표 문장을 외우셔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했던 시기. 이 작은 따옴표 문장 사람의 시기로 볼 수 없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냥 외우셔도 되는데 이 판례가 이제 나오게 된 이유는 보시면 방금 이 판례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방금 읽었거든요. 잠깐 한번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이제 판례 사건 여러분 이건 다 사건이 발생을 해서 대법원에서 이런 재판했다는 겁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좀 이해를 하셔야 돼. 대부분의 강사들도 그렇고요. 수강생들도 보면 수험생들도 이걸 내어버려 금방 잊어먹어. 이게 어떤 사건인지 모르고. 근데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아 이런 사건에서 이런 판례가 나왔구나.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왕절개 수술을 안 한 사건. 그렇게 적어두셔도 됩니다. 피고인 갑은 서울 동대문에서 조산원을 운영하는 조산사입니다. 근데 을이 인부예요. 2001년 12시 30분경 출산을 위해 피고인의 조산원을 입원할 당시 을순이는 37세의 고령의 임산부였고 또 분만 내정일도 14일은 넘겼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보통 3kg대에 나오는데 5.2kg까지 성장한 상태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하려고 했어요? 자연분만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같은 날 3시경부터 6시 20분까지 입원실에 방치해가지고 결국 태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러니까 지금 을순이의 분만 예정일입니다. 그죠? 분만 예정일이고 분만 예정일로부터 14일이나 지금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얘가 안 나오니까 입원을 했습니다. 그죠? 입원을 하다가 당일날이죠. 태아가 뭐 해버렸어요? 사망한 겁니다. 네, 다음 따옴표 문장 보시면 방금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 여러분들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 필요. 이 시기를 사람의 시기로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대법원은. 그러면 이건 과연 누구의 주장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누구의 주장이냐면 검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검사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고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한 시점을 사람의 시기로 봐야 된다. 검사 생각은요. 당장 분만 예정일이 14일이나 경과했고 아이가 5.2kg나 돼버렸으니까 입원한 당시부터 뭐다? 제왕절개 수술이 당장 필요하다. 이때부터 사람으로 본 겁니다. 이 태아는 뭐라고요? 사람이다. 근데 사람을 이때 지금 죽어버렸는데 사람을 죽인 거다 이 말입니다. 단 고의가 아니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다 이렇게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서 그런 거예요. 그건 검사 네 생각이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고 필요한가는 판단하는 사람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 이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여러분 옛날은 고통지수가 뭐
우리가 인간의 고통이 뭐 10이라면 8인가요? 뭐 그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글 읽으셨어요? 남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애 낳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 입을 쫙 벌려보라 하더니 의사가 그 남자한테 입을 최대한 벌리니까 뭐예요? 이마까지 입을 벌려야 되는 그 고통이다. 머리 끝까지. 뭐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니까 애 낳으려고 하는가 보다 진통이 오면 부모님이 계시다면 누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은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제왕절개, 원래 제왕절개라는 건 뭐냐면요. 시저 노무 황제 케사르 들어보셨나요? 시저 케사르 같은 사람이에요. 자연분만이 아니라 이 시저의 출생 방법이 배를 째고요. 수술하고 출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왕절개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고통이 지금 진통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검사는 이때부터 이 태아를 사람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사람이 아니다고 봤어요. 처음에는 대법원 입장이 나오는 것이죠. 대법원은 사람이 아니다. 애매모호하다. 그때부터 사람은 볼 수 없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부정을 합니다. 이는 뭐가 되냐면 그냥 태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근데 태아는 과실로 죽이면 죄가 안 되잖아요. 과실 낙태죄 이런 죄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랍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검사는 하나 더 물고 늘어져요. 뭐냐면 지금 엄마 뱃속에 이 태아가 들어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태아가 있는데 이 태아는 검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업무상 과실치사다 했는데 이걸 부정했댔잖아요. 안 된다. 사람 아니다. 대법원에서. 두 번째는 이 태아를 죽게 한 것이 이 임부에 대한 우리가 임산부 그러잖아요. 임산부라면 정확히는 임부, 임신과 출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부, 임신한 출산한 여자를 임산부 그러는데 임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봐요. 얘를 죽이는 것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그래서 검사는 또 뭐 또 걸고 넘어졌냐면 이 상해를 간 건 고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 치상이다 이렇게도 했거든요. 대법원에서 보세요.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뭣도 아니다.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뒤에 또 나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것만 알아두세요. 결국 무죄를 때렸어요. 이 조산사태. 그러니까 태아를 사망에 이르는 행위가 태아하고 임산부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해가지고 정확히 말하면 제왕절개 수술 안 한 사건인데 아시겠어요? 이 작은 따옴표 문장은 그죠? 의학적부터 작은 따옴표 보이시나요? 시기 한자 다음 단어까지 이건 검사 주장 이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아주 시험이 좋아하는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맞춰보세요. 조산사 갑은 쭉쭉 해가지고 실제 처음에 이제 검찰직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조산사 갑은 출산을 위해 자신의 조산을 입원한 37세의 임산부 을의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그 태아 병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고 당시 을은 진통은 없었으나 분만 예정일을 14일이나 넘겼다. 그 다음에 태아가 5.2kg까지 성장한 상태였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자연분만이 부적절한 제왕절개 수술이 유일한 출산 방법이었다. 이 경우 갑은 임산부 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태아 병에 대한 업무상 과실사죄가 성립한다. 뭐의 X 여러분? X죠. 무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부분 내내 열심히 했습니다. 태아로 봐야 된다. 그래서 태아로 봐야 되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는 나올 수 없다. 그 다음에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태아에 대한 상해가 사망이 임산부에 대한 상해는 안 된다. 임산부에 대한 상해 부분은 상해죄 할 때 별도로 나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종기 같은 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례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론 파트는 자만올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재밌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착수 시기 아주 잘 나온 판례입니다. 실행에 착수를 하면 실행에 착수가 있고 결과 발생이 없으면 미수라고 불러요. 근데 과연 이걸 살인의 실행의 착수, 실행의 착수는 실행의 개시인데 실행의 개시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한번 볼까요?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제지해가지고 피해자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낫 들고 접근, 낫 들고 다가서려고 제가 강의할 때 낫 들고 다가선 사건 이렇게 강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형법을 맞추려면 이게 이제 형법만 달랑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5과목을 20분 각각 뭐 20분이니까 100분이지 1시간 40분. 근데 이 정신이 없어요. 근데 또 빨리 풀어내야 돼요. 20분을 배정됐지만 여 같은 지문이 길고 이걸 시간을 하려면 한 15분 정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키워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하는 거 옳지 않은 방법이고요. 일단 시험장에 가져갈 건 키워드거든요. 가장 중요한 단어. 이해를 먼저 하시고 저를 통해서 이해하시고. 그래서 낯들고 다가섰다. 낯들고 접근한 문풀할 때도 제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실행의 착수 인정. 실행의 착수는 살인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살인행위를 시작했다. 시작인데 결과 발생한 미수죠. 아니 기수죠. 근데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왜 시험이 좋아하냐면 모든 직렬에서 갑돌이가 을을 죽이기 위해서 을의 목에 낫을 들이댔다면 누가 보더라도 살인의 시작, 실행의 착수, 결과 발생 없으니까 미수가 되겠죠. 그런데 낫을 들고 다가서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막아서고 피해자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살인의 실행의 착수 인정, 즉 살인 미수를 인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시험이 아주 좋아한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사건 같죠? 낯들고 다가선 사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밑에 보면 낯들고 접근했다는 말도 나오죠. 제일 마지막 보면 피고인이 낯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살인 미수에 해당한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낯들고 접근, 낯들고 다가선. 그다음에 살인의 실행에 착수 인정. 죄명 살인 미수 인정. 아시겠죠? 됐습니다. 개수시기는 당연히 뭐겠어요?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입니다. 그래서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판례 시간이 심화 강의 시간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기본 강의 때 제대로 못 다룬 판례는 다시 심화 시간에 또 이 교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살인의 고의. 이 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인죄가 되려면 볼까요? 갑돌이가 을에 대한 살인죄가 되기 위해서는요. 객관적으로 말도 어렵죠. 외부적으로 이 말도 어려운가요? 눈에 보이는 게 갑이 을을 살해해야 됩니다. 갑이 뭐라고 을을 죽여야 돼요. 첫 번째 요건이. 그다음 머릿속에는 갑돌이 머릿속에는 을을 죽이려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방장이거든요. 열심히 양파를 썰다가 옆에 보조를 사시미 칼로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사람을 죽였죠. 그러나 주방장 갑은 살인죄가 안 됩니다. 왜? 머릿속에 을 죽인다는 사실 인식, 즉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살인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죽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무리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고의가 없으면 과실치사는 될지언정 살인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리가 돼 있죠. 지금 살인의 고의와 관련된 판례. 대부분 이제 교재에 소개된 판례들은 대부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판례들이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키워드를 좀 잡아드리면 건전한 상식으로 여러분 건전한 상식이 있으니까 강목으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머리를 때렸어요. 죽여버렸다면 살인의 고의 인정합니다. 1번에 있죠. 그 다음에 2번 피고인이 술에 취한
탈취한 버스를 운전하여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차도를 차단하여 포진하고 있던 충청도 기동대원들이었는데, 기동대원들을 향하여 버스로 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탈취해가지고 정경 기동대원들을 향해가지고 돌진해서 결국 죽여버려서 당연히 살인의 인정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죠. 머릿속에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이 되니까 저명이 살인죄가 되겠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4번 보시겠습니다. 4번 구세인 여자 어린이의 목을 감아서 졸라 실신시킨 후 그것을 떠나버렸다. 앞으로 공식처럼요, 목을 졸랐다 이렇게 나오면 다 살인의 고의 인정이 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목 졸랐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 살인의 고의 인정이다. 다음에 6번 건장한 척에게 군인이 외세한 척에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목에 있는 골이 설골입니다.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 세게 졸랐다. 목 졸랐단 말이 나오죠. 살인죄 인정입니다. 즉 살인의 고의 인정. 그 다음에 7번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 역시 성대 울대 목을 말합니다. 울대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범위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 살인의 이건 정확히 말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죽여야겠다 수준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면 뭐라고요? 죽어도 좋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라 그러고, 이건 과실이 아니라 고의 취급을 한답니다. 7번 무술교관 울대 사건 같은 경우 좀 아셔야 될 판례인데 한번 볼까요? 뭐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사건에서 이런 판례가 나왔다. 가볍게. 갑돌이는 특전사 소속 707 부대에서 17년 동안 하사관으로 복무를 했다. 그래서 무술교관 고강도 임무를 수행했고요. 그래서 무술교관 제가 울대 사건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술교관 동그라미 울대. 그래서 엄청나네요. 태권도 4단, 격투기 6단, 합기도 5단, 그 다음에 특공무술에 능하여 인간 신체의 급소 및 살해 방법에 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 근데 이제 동거를 해요. 을순이랑. 을순이한테 3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는데요, 안 갖고 있어요. 이거 돈 안 갚으니까 을순이를 또 만나는 걸 회피하고 있고, 남녀간에 동거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래하고 있던 중 약속 장소에 약속을 했어요. 만나자고. 안 나타납니다. 갑이. 그러니까 을순이가 오피스텔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약속한 놈이 안 나오니까 열받았죠. 지금 을순이가 갑돌이 얼굴 등을 핥히고 갑의 고환을 잡고, 이 때문에 지금 갑도 열받은 것 같아요. 늘어진 행패를 계속하자 피해자의 울대 부분은 의리 피해자죠. 오른손 무지와 식지로 쳐가지고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회복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사망하였다. 갑돌이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옷 벗기고요, 머리카락을 자른 다음 마대자를 넣고 김포대교 중간 부분에서 강물에 집어넣어 유기했습니다. 사체유기죄도 되는데 지금 무술의 방법으로 울대를 때릴 적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건에서 이제 이런 판례가 나온 거랍니다. 여러분 여기만 보시겠습니다.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 성대를 가격하여 사망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살인의 범위가 있다. 그래서 살인의 고의 인정 부정 인정한 사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8번 옛날에 이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면 강도 살인인가 살인인가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 사건에서는 보통 살인죄만 인정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8번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고 신변을 정리한 한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피해자를 사망케 하면 살인의 범위 인정이 된다. 그래서 살인죄 인정 하나 써두세요, 여러분. 그다음에 9번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장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10초 더 눌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강도 살인인가 강도치사인가, 실제로 이제 군 장교였는데요, 성폭행을 하다가 이제 쫓겨요. 도피작을 마련하기 위해서 20살짜리
여자분이 사는데 혼자 사는데 가가지고 전혀 반항도 안 하는데 돈을 뺏고 이불을 뒤집어씌워 목줄라 죽여버립니다. 자는 것처럼 유장해놓고 나오는데 목을 졸랐을 때 과연 살인의 고의가 있는가? 당연히 인정한 사건입니다. 제가 강도가 베개로 3분간 누른 사건, 정확히 3분하고 10초 더 눌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는 온 장을 다하지 않으니까 사력을 다한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르다가 결국 축 늘어지다. 근데 또 더 10초간 눌렀거든요. 강도가 베개로 3분간 누른 사건. 이렇게 오십니다. 강도치사 X, 강도살인죄 동그라미 적어두십니다. 강도치사 X, 강도살인 동그라미. 그다음에 재수 및 타자의 관계. 재수란 건 범죄의 개수의 주말입니다. 범죄에서 죄, 개수에서 수. 재수를 어떻게 결정하니? 피해자 머릿수에 따라 정합니다. 즉 두 사람을 죽이면 두 개의 살인죄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살인기수와 포괄일죄 있죠. 타이틀 살인기수와 포괄일죄. 별표. 제가 이건 결국 살해한 사건 이게 강의합니다. 적어두십니다. 결국 살해했다. 읽어볼까요?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법에서는 한 사람 이런 말보다는요 동일 하나를요 동일 이런 말을 씁니다. 동일한 장소 하나의 장소, 동일한 방법 하나의 방법. 동일인 1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례 걸쳐서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공격을 가했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목적을 달성했다. 그래서 결국 살해했습니다. 결국 살해한 사건. 문제가 되는 게 실제로 이제 그 형을 죽이는데 갑돌이가 형을 죽이기 위해서 살인을 준비하고 몇 번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럼 살인 예비죄 준비했으니까 살인 미수죄, 살인 기수죄 이렇게 각각 인정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다 싸잡아서 포괄하에 뭐만 인정하자? 살인 기수 하나만 인정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모두 살인의 실행행위 일부로서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 기수로 처단한다. 그래서 가로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 기수죄로 처단. 가로. 밑줄 뭐는 아니다. 살인 예비, 살인 미수, 살인 기수의 경합죄로 처단할 수는 없는 것. 아시겠죠? 다음 이 판례 너무 중요합니다. 기본 판례인데 사람을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했다. 찾으셨나요? 갑돌이가 1월 1일 날 을을 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처럼 1월 2일 날 한강에 또는 관악산에 사체를 유기하면 두 갱이로 두죄니까 실체적 경합 그럽니다. 그래서 두 갱이 이제 수개라 그러죠. 행위가 두 개를 넘어서면 수갱이, 죄가 두 개 이상은 수죄 그래요. 그러니까 수죄를 범했는데 두 개 이상의 죄를 범했는데 이걸 한 개로 수개의 죄를 범하면 상상적 경합범, 줄여서 상상적 경합. 그런데 수죄를 범했는데 두 개 이상의 죄를 범했는데 두 개 이상의 행위로 두 개 이상의 죄를 범하면, 즉 수개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하면 실체적 경합범, 줄여서 그냥 경합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인 행위, 그다음에 사체를 유기한 행위 따로 두 개 행위잖아요. 죄도 몇 개고요. 살인죄, 사체유기죄. 그러니까 실체적 경합범이다. 그래서 실체적 경합범은 실체적을 생략해도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경합범의 원칙은 실체적 경합범이니까 실체적을 생략하고 그냥 경합범 해도 돼요. 그런데 상상적 경합범에서는 꼭 상상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도 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설명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유기하였을 때는 살인죄 플러스 사체유기죄 경합범이 성립한다. 사체유기를 처벌할 필요 없다. 이걸 불가벌적 사후행위 그러거든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오케이? 불가벌적 사후행위? 한자 적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왜 한자를 적냐면 저의 한자 실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법률용어가 다 한자에서 나왔잖아요. 벌할 가짜가 필요입니다. 벌할 필요가 없는 이 사자가 뭐냐면 범죄 이후의 행위다 이런 뜻이랍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근데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갑돌이가 의뢰 시계를 훔쳤습니다. 절도죄. 1월 2일 보니까 이게 짝퉁이어서 의뢰 시계를 송겨버렸어요. 때려 부셔버렸다고요. 이건 이미 주된 범죄에서 평가가 끝난 것이니까 1월 2일에 송계는 벌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사실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가 아닌가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험생이니까 우리 판례가 이건 별도로 처벌해야 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살인죄 플러스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고 뭐가 성립한다? 사체유기죄. 두 개로 두 죄니까 실체적 경합법. 지금 강론 살인죄 공부했는데 좀 어렵죠. 당연합니다. 어떤 분이 삼성 다니다가 37살 로스쿨에 들어가서 법서 읽는데 그분은 외계어라 그러더라고요. 인터뷰한 걸 봤더니. 근데 제가 강의할 때 형법 외국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분 외계어 그게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나이도 먹고 삼성도 다니면 뭐 엘리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에 몇 페이지를 못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하기도 말이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가장 쉽게 제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여기서 당장 이해 안 되면 뒷파트 가면 아까 그 파트는 그런 말이 했구나 또 이해가 저절로 되니까 이해 못하면 체크하고 다음에 또 들으시고 그러면 이해되는 날이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뭐 지금 이해 잘 되는데 그럼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